우리 아파트 언제 우리 이름으로 바꿔주시려나? 그러게 말이야. 빨리 명의 돌려주셔야 멀리 이사가서 살지. 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반찬 해놨다고 들고 와선 대문 열고 불쑥 들어오고 또 손자 보고 싶다고 그냥 아무 때나 오시잖아. 시시콜콜 다 참견해. 눈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지겨워 죽겠어. 치매라도 걸리셔야지. 그래야 요양원이라도 보내지. 두 분 다 왜 그렇게 정정하셔? 워낙 건강들 하시니 사생활 보장이 안 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 집 명의만 바뀌면 진짜 멀리 이사가 버릴 텐데. 지아버지 김철웅 씨는 찜질방했어. 그 대화를 듣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이름은 김철웅입니다. 이 자리에 앉기까지 솔직히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노부부의 삶이지만 어쩌면 누군가에겐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단 하나,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입시학원 국어 강사로 일하며 분필가루 날리는 칠판 앞에 서서 묵묵히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한 덕분에 다소 고생은 했지만 그때의 열정이 결국엔 결실을 맺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며 쌓은 경력, 그리고 그가 가르친 학생들이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하면서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학원 강사가 아닌 유명한 강사로 자리 잡은 그는 몇 천만 원을 받는 강사로 일했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언제나 잔액이 넘쳐나고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가 결국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철웅은 주택가 한복판에 큰 건물을 한 채 샀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매달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어 돌아왔다. 매월 수천만 원의 임대료가 그에게 들어오면서 경제적 압박 없이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 부부는 아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 주었죠.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자 마치 수험생 엄마로서의 고난을 겪으면서 아내는 눈물겨운 정성으로 아들을 뒷바라지했죠. 아이 공부할 때면 우리는 같이 깨어 있었고 새벽에 혹시나 배고플까 간식을 챙겨주려고 아들을 지키며 함께 수험생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보내고 취업시키기까지 우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을 위해 조용히 아파트 한 채를 준비했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라고 새 살림을 꾸리라며 내어준 집이었죠. 명의는 아내 앞으로 해두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들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는 아니지만 멀지 않은 곳에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피로를 풀려고 동네 찜질방에 갔습니다. 1시간 정도 땀을 쭉 빼고 나서 휴게실 쪽으로 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 부채꼴 모양의 안마의자들이 놓인 곳이었는데 저는 뒤쪽 의자에 앉았고 제 앞에는 등받이가 높은 안마의자가 2개 있었습니다. 그 의자들에 누가 앉아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죠. 멀리서 들리는 TV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사람들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쉬려는데 앞쪽 의자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동주와 며느리였어요. 그들은 제가 거기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언제 우리 이름으로 바꿔주시려나? 그러게 말이야. 빨리 명의 돌려주셔야 멀리 이사가서 살지. 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반찬 해놨다고 들고 와선 대문 열고 불쑥 들어오고 또 손자 보고 싶다고 그냥 아무 때나 오시잖아. 시시콜콜 다 참견해. 눈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지겨워 죽겠어. 치매라도 걸리셔야지. 그래야 요양원이라도 보내지. 두 분 다 왜 이렇게 정정하셔? 워낙 건강들 하시니 이것도 복이랄까 뭐랄까? 그러게 말이야. 그 집 명의만 바뀌면 진짜 멀찍이 이사 가버릴 텐데. 김철웅 씨는 찜질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죠. 아내는 아들과 손자에게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날랐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손자를 돌봐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아들 부부에게는 부담이었다니 아내에게는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나물 반찬 한 그릇 싸들고도 가고 아들 손자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 한 번 더 들러보고 아이 감기 기운 있다 하면 미지근한 생강차 끓여다 주던 사람입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선 참견이라 불렸을지 몰라도 아내 민경순에겐 삶의 이유요, 작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할 무렵쯤 맞춰 집 앞에 슬쩍 다녀가고 손주 얼굴 보려고 마트 들렀다 뭐라도 사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모든 정성은 그들에게는 그저 귀찮고 불편한 방문일 뿐이었던 겁니다. 결혼 전 제 아들은 누구보다도 저희 부부에게 효심 깊은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엔 어머니 생신이라고 밤늦게 케이크 하나 들고 들어오던 아이. 아버지 어깨 아프다 하면 파스 붙여드리겠다며 굳이 손으로 꾹꾹 눌러주던 아이. 서울로 대학 가서 자취할 때도 아버지, 감기 조심하세요. 엄마, 오늘 밥 꼭 챙겨 드셨어요? 그렇게 꼬박꼬박 안부를 물어오던 속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의 생신을 깜빡한 날 꼭 다음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며 엄마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하던 그런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아들 하나 믿고 모든 걸 걸었지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정하던 말투는 점점 짧아졌고 전화도 먼저 걸어오는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바빠요. 일 있어요. 다음에요. 그 말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 뒤에 서 있는 며느리의 그림자. 그 눈치를 살피듯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더니 이젠 우리 앞에서는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철저히 선 긋는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한소희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나 예의를 지키며 어머님, 아버님, 저희 결혼 준비하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신혼집은 양가 도움 없이 마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부모님께서 한 채 마련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들 동주는 당황한 듯 웃으며 이 말을 수습하려고 아, 소희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집값이 워낙 비싸서 혼자 힘으론 어림도 없으니까요. 김철웅은 천천히 말한다. 새로 사줄 순 없다. 하지만 너희 결혼할 때 주려고 미리 사둔 아파트가 있다. 엄마 이름으로 된 거야. 그 집에서 시작해라. 결혼 전 며느리는 아파트를 당연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신혼집은 부모가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때 나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싶었지요. 아내 이름으로 돼 있던 아파트. 다시 며느리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까지 해서 아파트를 흔쾌히 내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엄마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나중에 차차 바꿔줄 테니 믿고 살아라.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먼저였던 며느리. 아들 녀석도 눈치는 보면서도 결국은 며느리 말을 따라갔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지금 타는 차는 너무 오래됐고 회사에서 좀 촌스럽게 봐요. 동주 씨도 괜히 기죽고요. 차를 바꾸고 싶은 거냐? 요즘엔 다들 제네시스 GV70 같은 SUV 타고 다녀요. 수입차처럼 보이지만 국산이고 이미지도 좋아요. 회사에도 잘 어울릴 거예요. 옵션까지 넣으면 한 6천만 원 정도 해요. 어머니, 민경수는 깜짝 놀라며 6천만 원이나 한다고?
그 돈이면 차가 아니라 집 보증금이겠다. 엄마, 요즘 SUV는 다 그래 회사 사람들 중에도 다 그런 거 탄다니까. 처음엔 너무 큰 금액이라 망설였지만 아들 동주 체면 구기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에 결국 제 통장에서 SUV 자동차 값 6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해마다 자동차 보험료까지 내주었습니다. 차를 사준 지 2년쯤 지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또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동주가 승진하려면 골프 같은 교제 활동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골프를 배우면 임원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결국은 그게 아들 동주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골프채 2세트를 사달라더군요. 남편용, 아내용, 요즘 인기 있다는 브랜드로요. 가격을 슬쩍 말했는데 2세트 다 합쳐서 약 9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승진에 도움이 된다는데 그깟 돈 아까워하느냐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부모님이 도와주셔야죠.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땐 또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뭐 아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골프채쯤이야. 이렇게 해서 아들을 위해서 골프채를 사주었습니다. 생일도 그냥 넘어간 적 없었습니다. 며느리 생일엔 1,0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사주고 손자 학원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주었습니다. 김철웅은 이렇게 옛날 일들을 더듬어 생각해 보았다. 이번에는 이들의 목표가 아파트 명의 이전이겠구나.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아파트를 달라고 하겠구나. 그들이 한 말을 곱씹어 본다. 우리 아파트 언제 우리 이름으로 바꿔주시려나? 그래야 멀리 이사 가서 살지.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들락날락 반찬 핑계, 손자 핑계 치매라도 걸려야 요양원 보내지. 그러게 워낙 건강들 하셔. 이러한 자식들의 속마음을 아내에게 전해주면 아내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귀며 며칠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 해도 아무리 며느리라 해도 우리가 들은 걸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존엄과도 연결된 문제니까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 부모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자리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사실을 꺼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을수록 더 어렵죠. 하지만 집 안에서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 말을 꺼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된장솥밥집, 그리고 그 옆에 조용한 정원 카페, 그 두 곳이면 아내도 마음을 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안거실에서 김철웅이 조심스레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밖에서 밥 한 끼 먹자. 작년 내 생일 때 갔던 그 된장솥밥집 말이야. 아내 민경수는 의아하면서도 반가운 듯이. 좋아요. 근데 웬일이야? 그냥 우리도 가끔은 좋은 데서 마음 편하게 밥도 먹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식당에서 나오는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노란 조명 아래 나무 테이블. 따뜻한 밥 냄새에 마음도 스르르 풀렸다. 된장찌개에 잘 재운 고등어 한 토막. 직접 무친 나물 몇 가지가 요란하지 않아 더 정겨운 그런 식당이었다. 밥 참 맛있었네. 된장찌개나 고등어구이 딱 내 입맛이었어. 카페로 가자. 분위기 좋은 데서 커피도 한 잔 하고 가자. 카페 테라스에서 철웅이 커피잔 내려놓으며 조용히 이야기한다. 여보,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그래, 아까부터 당신 얼굴이 심상찮아. 무슨 얘기야? 며칠 전에 찜질방에 갔다가
우연히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대화를 들었어. 그 얘기를 당신한테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우리 모른 척하면서 살 순 없을 것 같아서.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의 놀람도 두려움도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날 들은 말을 아내에게 한 문장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라도 걸리면 요양원에 보내자. 그 말까지. 내가 똑똑히 들었어. 우리 아들과 며느리 입에서.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멍하니 내 얼굴을 쳐다보다가 커피잔을 잡은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내 민경수는 목이 메인 채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정말이야? 그래,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건 분명히 우리 아들이었고 내가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였어. 아내 민경수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쏟는다. 한동안 숨죽여 흐느끼며 슬픔이 터져나온다. 우리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울음 섞인 분노로 말한다. 내가 그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아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경순도 며느리와의 지난 날을 뒤돌아본다. 집에 가족이 모이면 따뜻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들락거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그 애는 처음부터 선을 긋고 있었다. 시댁의 대소사엔 철저히 무관심했다. 명절엔 늘 차례만 스쳐가듯 참석했다. 성묘요? 애가 어려서 못 가요.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도 꽃 한 송이 없었다. 그 어떤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 어쩌다 알게 되어도 케이크 하나 없이 와서 손주 얼굴만 들이미는 게 전부였다. 김장철이면 요즘 누가 김장을 해요? 그냥 사드시지. 몇 해 전에 겨울에 눈 내리던 날에 동네 주변을 산책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다. 병원에서는 깁스를 하고 며칠 입원하라고 했다. 남편 철웅 씨는 병실에 같이 있었다. 그런데 아들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동네에서 집에 가는 길가에 있는 병원인데도 오지 않았다. 회사 일이 바쁘다, 야근이다, 핑계만 댔다. 며느리도 저도 몸이 안 좋아서요. 차가운 문장만 문자로 보내왔었다. 내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니었다. 그냥 얼굴 한 번 보여주고 괜찮으세요? 한마디면 되는 병문안을 바랬을 뿐이었다. 그 울음은 단지 배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성과 사랑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다는 깊은 상처에서 우러나온 울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 아파트 줘야 해. 그런 말 들으면서도 그래도 또 주고 살아야 해. 단단히 마음먹은 목소리로 아니, 이제는 1원도 빼앗길 순 없어. 우린 아무것도 빼앗길 이유가 없어. 그리고 더 이상 속지 말자. 그날 아내는 울었고 나는 오래도록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눈물로도 미련으로도 지켜낼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걸요. 앞으로는 재산 정리할 때 당신 민경순 이름 그대로 유지할 거야. 명예 변경 없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엔 우리 결정 우리가 하는 거야. 그래, 그게 맞아.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지. 그리고 나 그동안 너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그날 두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다짐을 했다. 더는 자식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더는 자신을 희생하며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의 손을 다시 꽉 잡으며 남은 생을 지켜낼 계획을 세우자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김철웅과 민경수는 변했다. 단지 상처받은 노인이 아니라 이제는 지킬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었다. 아들에게서 먼저 참으로 오랜만에 전화기 왔다. 아버지 김철웅과 어머니
김경수는 앞으로 아들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 처음엔 안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말이 몇 달 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던진 첫 인사였다. 안녕하세요도 잘 계시죠? 도 아니었다. 첫 마디가 돈이었다. 아버지, 이번 달 아버지 손주 영훈이 학원비 왜 통장에 안 넣으셨어요? 철웅은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이 몇 달 만에 전화 첫 마디였다. 학원비. 영훈이는 네 아들이잖니. 학원비는 네가 줘야지. 너는 돈 벌어서 뭐하니? 장가 간 지가 언제고 아버지 된 지가 8년이나 되었는데 왜 아직도 네 아들 학원비를 우리한테 달라 그러니?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버지, 우리 생활이 팍팍한 거 아시잖아요. 애들 학원비는 그동안 계속 지원해 주셨잖아요. 생활이 팍팍하다고 했다. 하지만 철웅은 안다. 며느리는 여전히 명품백을 메고 고급 SUV를 몰고 다닌다. 부부는 주말마다 골프를 치고 사교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 아파트도 차도 골프채도 생활비도 그들은 언제나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겼다. 팍팍하다는 말은 정말로 궁핍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수준 높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필요할 뿐이었다. 철웅은 아들에게 말했다. 오늘 니들 둘 다 집으로 와라. 오늘은 얘기 좀 해야겠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오랜만에 집을 찾았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들어서며 얼굴에 무표정을 걸쳤고 거실 끝자리에 남의 집처럼 조심스럽게 앉아서 휴대폰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피했다. 민경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씁쓸했다. 시댁에 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민경수는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를 보며 마음이 아릿했다.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 걸까? 며느리는 언제나 시댁에 오는 걸 부담, 아니 의무로 여겼다. 그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거운 얼굴로 집을 찾았다.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아들은 말없이 들어섰고 며느리는 거실 끝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시선을 피했다. 민경수는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를 보며 마음이 아릿했다.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불편해하는 걸까? 며느리는 언제나 시댁에 오는 걸 부담, 아니 의무로 여겼다. 그날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철웅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너희가 사는 엄마 아파트에서 나가라. 2달 안에 집을 비워라.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짓고 며느리는 잠시 입을 다문다. 그러나 바로 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보고 지금 집을 비우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여전히 부모의 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님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예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요구를 강하게 내세우기 시작했다. 철웅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느꼈다. 그동안 해주었던 지원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의 모습들이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너희도 이제 부모 의지하지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라. 너희 둘 다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있지 않니? 금전적으로 더 이상 지원 안 한다. 너희는 맞벌이를 하니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직도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떠넘기시는 거예요? 그는 마음을 다잡고 더 이상 말을 아꼈다. 이제 그리 알고 돌아가거라. 2달 안에 이사 가거라. 철웅은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묵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네요.
아버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뭘 얼마나 도와주셨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엄마? 그들은 여전히 철웅의 결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들은 화를 내며 그 교만한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철웅은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다. 며칠 뒤 오후 햇살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는 시간. 철웅이 신문을 넘기고 있는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동주가 들어온다. 며칠 전의 경고에도 아들 부부는 집을 비울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동주는 격앙된 목소리로 아버지, 그게 말이 됩니까? 매달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임대료에 통장에도 잔고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집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동주의 얼굴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눈을 부릅떴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철웅은 동주의 말을 침착히 듣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한동안 말없이 그의 눈빛을 마주하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어서 이사 갈 준비를 하거라.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후 주말 오후 아들 동주는 달라진 부모님의 태도가 도저히 믿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다. 동주는 이제 부인과 함께 부모님 집으로 다시 찾아왔다. 며칠 전과는 달리 표정은 누그러져 있었고 어디선가 준비해온 작은 빵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엄마 지난번엔 제가 너무 욱해서 그랬어요. 사실 저희도 마음이 좀 급했나 봐요. 소희랑 잘 상의해서 이사도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며느리 소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어머님, 아버님도 화 좀 푸세요. 저희도 반성 많이 했어요. 그동안 신경 못 써드린 거 죄송해요. 시어머니 경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철웅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너희가 잘 살겠다고 다짐한 거. 그건 좋은 일이다. 근데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돌처럼 굳어졌는지를 알면 너희들이 할 말이 있을까 모르겠다. 오래 참았던 마음의 응어리를 꺼낼 순간이었다. 철웅이는 낮은 목소리로 그날 찜질방에서 아들 부부가 했던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그날 찜질방에 혼자 갔다. 동주 씨,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언제 우리 이름으로 바꿔주시려나? 그러게 말이야, 빨리 명의 돌려주셔야 멀리 이사가서 살지. 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반찬 해놨다고 들고 와선 대문 열고 불쑥 들어오고 또 손자 보고 싶다고 그냥 아무 때나 오시잖아. 시시콜콜 다 참견해. 눈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지겨워 죽겠어. 치매라도 걸리셔야지. 그래야 요양원이라도 보내지. 두 분 다 왜 이렇게 정정하셔? 워낙 건강들 하시니 난 사생활 보장이 안 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 집 명의만 바뀌면 진짜 멀찍이 이사 가버릴 텐데. 내가 그날 너희끼리 하는 말을 다 들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너희들을 잊고 살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각자의 삶이야. 동주는 더는 말을 잊지 못했다. 소희는 침묵했다. 철웅의 말에는 무표정으로 말한다. 감정도, 애정도, 분노도 넘치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마음이 다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엄마 경수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말한다. 내가 그렇게 불편했니? 반찬 해다 주고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간 게 그렇게 싫었니? 소희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님, 아버님, 그건 그냥 우리끼리 하소연한 거였어요. 속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날따라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 그걸 진지하게 들으신 거면 오해세요. 아버지, 우리 그런 마음 아니에요. 이건 오해가 아니야. 너희가 한 말이 전부야. 그게 너희 진심이라는 거 그 자리에서 느꼈다. 경수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어. 더는 우리가 너희한테 뭘 해줄 수 없어. 너희는 둘이 벌어서
너희 힘으로 살아. 동주는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아버지! 그게 다예요! 그 말 한 번 했다고 친아들한테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시끄럽다. 아직도 뻔뻔하게 변명만 하고 있구나. 더 이상 내 집에서 너희가 뻔뻔하게 웃으며 사는 꼴은 못 보겠다. 어서 돌아가라. 2달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다. 한 달 후 철웅은 잘 알고 지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김 변호사님, 이제는 제 재산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살아있을 때부터 정리해두려 합니다. 아들 부부가 제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젠 다신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한다. 네. 선생님, 그동안 자녀분들께 재정 지원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첫째, 제 명의의 아파트는 당분간 누구에게도 양도나 증여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면 처분해서 제 노후 자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둘째,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손주들 몫은 남겨두되 아들과 며느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상속받게 해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최근 유류분 청구 문제로 소송 사례가 많은데 법적 장치를 꼼꼼히 마련하면 충분히 선생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조건을 걸고 자산은 신탁 방식으로도 일부 분산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오는 임대 수익은 제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자식들한테 자동 이체 같은 거 앞으로 없습니다. 신탁재단 설립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선생님의 철학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거 마음에 드는군요. 나중에 이 재산이 다시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겠죠. 그럼 법적 절차를 밟아주세요. 모든 걸 처리해주세요. 변호사는 서류 작업을 시작하며 김철웅의 재산을 완전히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철웅은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한편 아들은 아파트를 나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동주와 소희 부부는 서울 외곽의 20평 남짓한 전세 아파트에 정착했다. 전세 보증금은 자동차를 팔고 회사 대출과 민정의 친정 도움으로 겨우 마련했다.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전세 대출이자 같은 고정 지출과 아이 학원비들이 힘겨웠다. 부부가 골프를 즐겼던 취미 생활은 꿈도 못 꾼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도와주는 이 하나 없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엔 매일 피로가 쌓였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진짜 화난 이유를 듣고 난 뒤의 침묵이 오래도록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있었다. 부모가 그동안 매달 일정한 돈을 생활비로 송금해주고 명절이면 양가 선물비까지 챙겨줬으며 아이 돌잔치, 생일, 어린이집 입학 같은 행사마다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해왔다. 그 돈이 이제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제 와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감정은 불씨였고 현실은 기름이었다. 소희는 자기들이 스스로 내뱉은 말이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단 걸 알면서도 그 책임을 끝내 동주와 시부모에게 전가했다. 어쨌든 당신 부모가 통장에 돈이 넘쳐난다며? 건물 임대료가 몇 천씩 들어온다면서? 그런데 왜 손주 학원비 몇십만 원 하나 안 보태줘? 그때 우리가 잘못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만 벌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고 나는 나쁜 며느리야? 소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부모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다. 결국 부부 사이엔 침묵과 눈치만 남았다. 동주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다. 소희는 친정에 머무는 날이 잦아졌다. 서로를 마주하면 과거 이야기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부모라는 한 울타리를 잃은 순간부터 부부라는 울타리도 균열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합의 이혼 후에
전세집을 정리해서 소희에게 아들 양육비로 주었다. 그리고 동주는 작은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소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동주는 홀로 오피스텔에 누웠다. 벽에는 가족 사진 한 장 없었고 어머니가 손수 짜주던 쿠션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가족 여행, 아버지가 사줬던 자전거, 어머니가 끓여주던 미역국 앞에서 케이크를 놓고 생일초를 끄는 자신의 모습. 그제야 재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유했던 거야. 하지만 그 마음을 동주는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반찬을 챙겨주지 않고 아이 양육비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마음의 울타리였던 부모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말해본다. 아버지, 엄마 잘못했어요. 한편 김철웅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내 민경순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여러 가지 감정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 동주과 손주를 지나치게 의지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이 떠올랐다. 민경수는 이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려는 결심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쉽게 놓이지 않았다. 민경수는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너무 아들하고 손주만 바라봤지. 내가 너무 그들에게 의지했나? 그들이 떠나고 나니 내 마음이 이렇게 무겁네. 김철웅은 그런 민경순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다가갔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잘 알아. 그 마음은 정말 대단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 하지만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이해한다. 그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 아들만 바라보고 손주만 바라보는 건 내 자신을 소홀히 하는 거야. 민경수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 아들과 손주를 떠나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젠 더 이상 그들에게만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 여보 그동안 너무 아들에게만 기대고 손주에게만 마음을 썼던 것 같아. 아들이 나에게서 떠났을 때 나 자신이 정말 공허하더라고. 내가 아들을 너무 의지했구나. 이제는 그들을 내려놓아야겠어. 내 삶을 살아야겠지. 김철웅은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 자식들을 키우고 이끌어가려고 하느라 애썼어. 그걸 인정하고 싶어. 그들이 떠나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니야.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남은 시간을 같이 채워나가자. 민경수는 김철웅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위로와 따뜻한 말에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이제 나는 아들만 바라보는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우리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각자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보자. 자식이 우리에게서 멀어졌다고 해서 우리 삶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을 조금씩 풀어주는 듯했다. 이제 민경수는 아들과 손주를 내려놓고 김철웅과 함께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식들과 손주가 아닌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민경수는 이제 아들 바라기, 손주 바라기를 내려놓고 김철웅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삶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거나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